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 부동산 투자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이번 시간부터는 서울 지역이 아닌 지방의 아파트 가격을 살펴볼 거예요. 지방의 아파트까지 살펴보면 현 시점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우선 부산 지역을 살펴볼게요. 부산 지역은 살펴보니까 바닷가에 있는 아파트와 내륙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달라요. 차이가 많이 나요. 바닷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내륙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보다 높아요. 전망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요. 바다가 보이고 또 바닷가에서 산책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환경이 더 좋죠. 그래요.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요. 부산 동래구는 부산 내륙 지역에 있어요. 그 중앙 하이츠 2차라고 있는데 84제곱미터 가격을 알아보니까 2020년 7월 2억 9,300만 원에 거래됐어요. 8층이죠. 2019년 12월에 2억 9,500만 원에 거래됐어요. 6층이에요.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나죠. 2017년 8월에 3억 5,600만 원이었어요. 19층이었어요. 2016년 12월에 3억 1,200만 원이었어요. 22층이었어요. 보통 아파트 층수가 좀 높으면 가격이 높긴 높죠. 그 로얄층이라고 하죠. 그래도 그래요. 가격이 높다고 가정을 해도 가격이 조금 하락했거나 거의 변동이 없음을 알 수가 있죠. 거의 변동이 없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월세 가격을 알아봤는데 2020년 7월 21층 전세가 1억 7천만 원이었고 1억 7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 2월 달에도 19층 전세 가격이 1억 7천만 원이었어요. 가격의 변동이 없죠. 없어요. 부동산 가격이 거의 그대로였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요. 이번에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동래구 중앙 하이츠 2차는 하나도 안 올랐죠. 그래요. 그래요. 월세를 살펴봤는데 월세 2020년 6월달에 5천만 원에 30만 원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요. 연이자율 그러면 이제 80만 원에 360만 원이 되는데 0.016으로 나누면 2억 7,500만 원이 돼요. 근데 5천만 원은 너무 금액이 너무 많죠, 보증금이. 그래서 2020년 6월달에 보증금 1천만 원에 60만 원에 거래된 게 있었어요. 그걸로 계산해 보니까 어, 그래요. 4억 6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요. 연이자율을 모른다고 가정을 할게요. 1천만 원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1천만 원으로 계산하면 보증금 1천만 원이 적정하죠. 그래요. 60만 원씩 받으면 얼마인가요? 1년 600만 원이죠. 2년간 받으면 1200만 원이죠. 그러니까 1천만 원이면 적당해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받을 수도 있겠죠. 그 정도가 적당한 거죠. 5천만 원 너무 많죠. 그래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연이자율이 2.48%가 나와요. 그래요. 그래요. 부동산 가격이 하나도 안 올랐죠. 이번 금리 변동에 금리가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영향을 하나도 안 받았죠. 서울은 금리 영향을 받아서 많이 올랐죠. 그래요.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지만 부산은 바다가 보이는 데가 가격이 더 비싸다 했죠. 그래요. 우선 그 부산 남구의 5, 6도 SK 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 6도 SK는 한번 볼까요? 이래요. 아주 아파트 멋있죠. 그리고 여기 바다도 이렇게 보이고 5, 6도도 보이고 그래요. 살기 좋겠죠. 살기 좋아요. 전망도 좋고 그래요. 2020년 8월에 14층이 4억 3,500만 원에 거래됐어요. 같은 달 8월에 27층이 5억 원에 거래됐어요. 27층은 좋죠. 비쌀만 하죠. 아까 전망 보여드렸죠. 높으면 바다도 쫙 보이고 멋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더 나쁜 조건에 매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층수가 높으면 층수에 따라서 가격 차가 많이 나겠죠. 이 아파트는 그래요. 2020년 7월에 4억에 거래됐죠. 11층이 45층에 4억 2,500만 원에 거래됐죠. 그래요. 그래요. 7월에 비해서 8월이 조금 올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요. 11층이 4억이고 14층이 4억 3,500만 원이니까 조금 올랐을 수 있죠. 조금 올랐을 가능성이 커요. 2019년 12월에는 보면 28층이 4억 9,500만 원에 거래되고 됐죠. 그래요. 그래요. 2020년 8월에 5억에 거래됐죠. 가격 거의 안 올랐어요. 거의 안 올랐어요. 근데 이제 2019년 12월에 보니까 10층이 3억 8,500만 원에 거래됐어요. 좀 층수가 낮죠. 28층이 4억 9,500만 원에 거래됐어요. 그러니까 가격 변동이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2017년도 보니까 6월 달에 18층에 4억 7,900만 원, 5층이 4억 1,500만 원, 35층이 4억 7천만 원이었어요. 그래요. 35층이 4억 7천만 원. 2017년 3월 달에 2020년 8월 달에 27층이 5억 원. 조금 올랐을 수도 있고 뭐 거의 변동이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정확하게 올랐다 이런 느낌이 안 들죠. 그래요. 그 월세를 보니까 2020년 8월 25층이 이제 3천만 원에 110만 원이었어요. 2020년 7월 보니까 17층이 2천만 원에 95만 원에 거래됐어요. 그래요. 2010년 3월 보니까 30층이 2천만 원에 100만 원에 거래됐어요. 그래요. 근데 2020년 8월 달 보니까 보증금도 올라갔고 월세도 올라갔죠. 그러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좀 생긴 거죠. 올라갈 가능성이 좀 생겼어요. 7월 달에 비해서 8월 달에 올랐으면 알 수 있죠. 45층이 4억 2,500만 원인데 27층이 2020년 8월 27층이 5억 원에 거래됐죠. 그래요. 11층이랑 14층 큰 차이는 없는데 2020년 7월에 4억 원에 거래됐는데 14층이 8월 달에 4억 3,500만 원에 거래됐죠. 조금 올랐어요. 그래요. 그래요. 이자에는 반응을 안 하는데 그래요. 임대료 상승에는 좀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요. 이 부분 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연이자율은 1.6%로 계산 안 되겠죠. 1.6%로 하면 8억 5,500만 정도 나오죠. 1.6%로 계산 안 돼요, 서울처럼. 이자율에 반응해서 금잔하게 반응해서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죠. 그래서 연이자율 구해보면 한 2.7% 나와요. 그래요. 그래요. 아까 부산 동래구는 2.45% 나왔죠. 그래요. 이제 부산 해운대구 힐스테이트라고 있는데 부산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요. 해운대구라면 서울로 보면 강남구로 보면 돼요. 여기에요. 아파트 멋있죠. 해운대가 쫙 보이는 거예요. 이 바닷가. 저기 해운대가 바다가 쫙 전망이 보여요. 좋아요. 그래요. 살기 좋겠죠. 한번 볼까요? 102제곱미터에 한 40평대쯤 되죠. 2020년 8월에 7억 2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31층이. 2020년 7월에 5억 7,500만 원에 거래됐어요. 5층이죠. 31층과 5층과는 차이가 많이 나죠. 바다가 보이는 데는 높을수록 가격이 굉장히 높죠. 그래요.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가격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알 수는 없어요. 2019년에 11월에 12층 5억 9천만 원에 거래됐죠. 같은 시점에 20층이 6억 4,500만 원에 거래됐어요. 그래요. 2018년도 3월 달에 5층이 5억 9,500만 원에 거래됐어요. 2018년도 2월 달에 15층이 6억 4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18년도, 19년도는 가격이 거의 변동이 없었으면 알 수 있죠. 15층이 6억 9,500만 원에 거래되고 20층이 6억 4,500만 원에 거래됐죠. 그래요. 그래요. 15층이 6억 4천에 거래됐고 20층이 6억 4,500만 원에 거래됐어요. 가격 변동이 거의 없어요. 2017년 6월에 6억 9,500만 원에 거래됐죠. 15층이. 그래요. 2016년 6월에 5억 9천만 원 거래됐죠. 8층이. 그래요. 2016년도 6월에 5억 9천만 원 거래됐죠. 8층이 거래됐어요.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 가격이 조금 하락했을 수도 있겠죠. 같은 15층인데, 그래요. 어떤 거는 6억 4천만 원에 거래됐고, 어떤 건 6억 9,500만 원에 거래됐어요. 오히려 18년도 가격이 더 낮죠. 그래요. 그래요. 2015년도 보면 32층이 6억 3천만 원에 거래됐죠. 그래요. 2015년도에 비하면 이제 2020년도 8월 달에 31층이 7억 2천만 원에 거래됐으니까 조금 올랐을 수 있겠죠. 조금 올랐을 수 있죠. 그래요. 좀 최근에 오른 듯한 느낌이 딱 보이죠. 아마 올랐으면 한 7월, 8월 정도에 오른 것 같아요. 8월 달에 오른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어, 그래요. 고층과 저층의 차이를 한번 볼 필요도 있겠죠. 2015년도 기준으로 보면 32층이 6억 3천만 원, 그리고 12월이 5억 3,500만 원이죠. 그래요. 한 저층과 고층의 차이는 17% 차이가 나요. 그래요. 31층은 고층이죠. 7억 2천만 원.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중간쯤 되면 7억 2천만 원이니까 음, 6억 7,700만 원이죠.
저층과 비교하면 한 7월 달에 한 6억 7,700만 원 정도 한 걸로 보여요. 같은 평수가. 그래요. 6억 7천만 원 정도면 그래요. 조금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저층인데 한번 대충 고층을 나름대로 이제 수식을 만들어서 계산해 보니까 6억 7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 6억 7천7백만 정도 나왔는데 그걸 또 한번 거기에 깎여서 퍼센테이지를 골라보니 한 7월 달에서 8월 달 사이에 한 6%가 올랐어요.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최근에 부산 해운대구 힐스테이트는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집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최근에 8월달에 7, 8월달에 그래요. 월세가 실제로 올랐나 안 올랐나 확인을 해야 되겠죠. 월세가 3천만 원에 130만 원에 거래됐어요. 실제로 거래됐어요. 1.6%로 계산하니까 그러면 10억 500만 원 해야 돼요. 근데 가격이 낮죠. 그래서 이 월세는 12층짜리죠. 12층짜리. 12층짜리는 한 5억 9천 하죠. 6억 원이라 계산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 연 이자율이 한 3.78% 나와요. 그렇겠죠. 그래요. 그러면 이 상승한 월세를 2.1%로 해서 집값을 구해봤어요. 7억 7,200만 원 나오죠. 그래요. 근데 7월달에 8월달에 얼마에 거래됐나요? 7억 2천만 원에 거래됐죠. 예전보다 올랐죠. 예전에 2015년도 11월 달에는 6억 3천만 원 했죠. 근데 8월 달에는 7억 2천만 원에 거래됐죠. 월세가 상승하니까 올라가죠. 금리에는 반응을 안 했는데 월세에는 반응을 하죠. 그래요. 부산은 이제 가격을 구할 때 연이자율이 필요하죠. 그래요. 금리 하락에는 변동을 안 하는데 그 임대료 상승에는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연이자율은 변동 안 했으면 알 수 있죠. 그래요. 그래요. 그럼 왜 부산은 연이자율이 변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문제는 뒤에서 다룰 거예요. 그래요. 부산만 이런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서울은 어땠을까요? 서울에서는 연이자율 가격 구할 때 연이자율이 1.6%가 나왔었죠. 그래요. 그럼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옛날에는 2014년도 12월 달에 보니까 보증금이 1억 원에 210만 원이었어요. 주택 가격은 한 9억 8천, 9억 6천 했죠. 1억 원이면 적당하죠. 그래서 가격을 구해보니까 16억 7천 5백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서울도 과거에는 1.6%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이자율을 방정식으로 구해보니까 2014년도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는 2.57%였어요. 2.57%에서 1.6%로 바뀐 거예요. 부산은 안 바뀌었죠. 부산은 안 바뀌었어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부산은 부산도 이제 서울처럼 바뀌지 않을까? 어때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부산이 3년 동안
변동이 없었는데 갑자기 서울이 바뀌었다 해서 3년이 지난 후에 부산이 바뀐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6년 전만 하더라도 연이자율이 부산과 서울이 차이가 없죠. 한 2.5% 되죠. 이 얘기는 뭔가요? 투자 대상으로서 격이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요.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다른 지역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인구를 한번 봤어요. 인구를 한번 봤는데 서울 인구가 한 1990년대에 보면 1060만 명 됐죠. 그 2018년도 보면 한 9673만 명 돼요. 감소했죠. 한 100만 명 감소했어요. 많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최근에 집값이 상승하는 게 집이 부족해서일까요? 그런 느낌 안 들죠. 살만한 집이 부족할 수는 있죠. 아파트가 부족할 수는 있어도 뭐 집 자체가 부족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죠. 인구가 100만 명 감소했으니까. 부산은 어떨까요? 1990년도에 379만 명이었는데 2018년도 보면 339만 5천 명이에요. 그래요. 감소했어요. 대구는 어떤가요? 1990년도에 222만 7천 명에서 2000년도 247만 명까지 증가하다가 지금은 한 244만 4천 명. 조금 감소했죠. 인천은 어떤가요? 1990년도 때 1990년에 180만 명 되다가 지금은 한 290만 명 되죠. 크게 증가했죠. 이쪽은 좀 집값이 많이 올랐음을 짐작할 수 있죠. 광주는 어떤가요? 1990년대 113만 명 정도에서 2018년도 149만까지 증가했죠. 증가했어요. 2015년도에 150만 명까지 증가했다가 조금 감소했죠. 그렇게 많이 감소한 건 아니죠. 그래요. 그래서 한번 광주 집값을 알아봤어요. 광주 신청 2차 부영 사랑으로 84제곱미터 있어요. 광주 광산구에 있죠. 신청 2차 부영 사랑으로 2020년도 2020년 8월 2억 2천만 원 했어요. 17층이에요. 2020년 8월 2억 1,400만 원 했어요. 17층이. 2020년 7월 2억 1,750만 원에 거래됐어요. 17층이. 2020년 7월 16층이 2억 1,500만 원에 거래됐어요. 가격이 올랐다는 흔적이 안 보이죠. 그 2017년 6월을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었을 때죠. 18층이 2억 300만 원에 거래됐어요. 그리고 14층이 또 같은 가격 2억 300만 원에 거래됐어요. 좀 오르긴 올랐어요. 광주 광산구는 한, 한 3, 4년간 한 1,700만 원 정도 올랐죠. 한 7, 8% 오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평당 한 7, 800만 원 하는 것 같네요. 그래요. 월세를 살펴보니까 3천만 원에서 70만 원 해요. 이거를 서울식대로 계산하면 5억 5,550만 원 하겠죠. 5억 5,500만 원 하겠죠. 그래서 연이자율로 계산해 보니까 별도로 계산해 보니까 4.42%예요. 부산은 한 2.56% 됐죠. 그래요. 근데 광주는 한 4.4% 돼요. 부산보다 더 높죠. 혹시나 해서 또 광주 북구를 살펴봤어요. 광주 북구 독림동 F32 84제곱미터를 살펴보니까 2020년 7월에 14층이 1억 6,500만 원에 거래됐어요. 2017년 6월에 보니까 6층이 1억 7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가격 변동 없음을 알 수 있죠. 부산하고 별 차이 없죠. 그래요. 그 2천만 원 월세를 보니까 2020년 6월에 거래됐는데 보증금 2천만 원에 40만 원이에요. 1.6%로 계산하면 3억 2천만 원이죠. 그래요.
연이자율을 계산해 보니까 3.31% 나와요. 좀 자료가 많으면 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근데 대략 보니까 광주는 부동산 가격을 계산할 때 대입되는 연이자율이 대략 한 4% 정도임을 알 수 있죠. 부산보다 높아요. 연이자율이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 하락하죠. 작게 나오죠. 연이자율이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 높게 나오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연이자율 차이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회사채를 발행할 때, 그래요. 등급을 매기죠. 회사채를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국가에도 등급이 있죠. 신용평가사가 등급을 매기죠. 등급이 높으면 어떨까요? 국채를 발행할 때 이자가 낮아지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겠죠. 은행도 어떤가요? 예금금리 줄 때 저축은행과 은행을 비교해 보세요. 은행은 최근에 보면 한 금리가 1% 되죠. 예금 이자율이 한 1% 주죠. 저축은행은 얼마 주나요? 1.7% 주죠. 그래요. 저축은행과 은행의 차이는 뭔가요? 신용 등급의 차이인 거죠. 같은 이치인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산에서 과거에는 6년 전에는 연이자율이 서울과 큰 차이가 없었는데 지금 큰 차이가 나죠. 서울은 한 1.6대고 부산은 한 2.5대죠. 그 차이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서울이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산은 그래요. 정상적인 그냥 가격이라는 거죠. 서울이 2.5에서 한 1.6까지 빠졌으니까 부산 역시 2.5에서 1.6까지 하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년간 하락하지 않은 게 갑자기 하락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에 반응한다 했죠? 임대료에는 반응한다 했죠. 그 왜 그런가요? 임대료에는 왜 반응하는가요? 임대료에는 반응 안 할 수가 없죠. 금리 하락한다 해서 뭐 어떤 생활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니죠. 집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어도 그래요. 근데 임대료가 상승한다는 건 임대주택이 귀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매력 있는 무주택자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임대료가 안정됐을 때는 그래요. 집을 구매할 수도 있고 세입자가 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임대주택 가격이 임대주택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집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올라가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서울이 올라간 이유는 뭔가요? 금리 하락이 반응한 이유는 뭔가요? 금리 하락과 동시에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재평가되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신용 등급이 상향되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래요. 그러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바볼까요? 투자 자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서울에 투자하겠죠. 한번 볼까요? 23일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현황 통계에 따르면 5월 강남 아파트 매매거래 271건 중 관할시 도외 거주자가 산 아파트는 89호로 전체의 3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요. 그 부산에 살거나 광주에 사는 그 투자 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 안 사겠죠. 바보들이 아니죠. 그래요. 이는 같은 기간 서울 외지인 매입 비중을 웃도는 수준이며 지난해 평균과 비교해도 10%포인트 이상 높다. 지난 4월에도 강남 아파트 매매 시장의 외지인 매입 비중은 36.2%로 높게 나타났다.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럼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나요? 서울 인구는 감소했잖아요. 집이 부족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인구도 감소했는데.
즉 투자할 만한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왜? 사람들은 서울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니까 투자할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문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